봄비가 노인 요양원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날 203호실에 계시는 김진우 할아버지의 주름진 뺨 위로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80대 중반의 김 할아버지는 하얀 머리카락에 흐릿한 눈빛을 한 채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는데 그 사진은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 그리고 할아버지 주변에 모여 환하게 웃고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생일 파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 할아버지의 얼굴은 생기가 넘쳤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고 설날에 함께하는 가족도 없고 안부를 묻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간병인 박소의 씨였습니다. 항상 단정한 차림새의 따뜻한 눈빛과 아침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죽이 담긴 쟁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온도를 확인한 후 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 드셔보세요. 오늘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대로 소금 적게, 녹두 많이 넣어서 끓였어요.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단지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아버지가 이제는 텅 빈 채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정문 앞에 멈추고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항상 오만하게 올라간 입꼬리를 가진 비슷한 얼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장 김미영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큰아들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그들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아, 할아버지 뵈러 오셨군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오랜만이시잖아요. 김미영은 간병인을 차갑게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을 면회실로 모시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면회실로 모셔졌을 때 자녀와 손주를 보고 잠시 눈빛이 밝아졌지만 그 기쁨은 김미영이 차갑게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명하세요. 재산정권 위임장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최선이에요.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김 할아버지는 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부유한 사업가로 여러 채의 집, 3개의 회사 지분, 그리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값비싼 토지를 소유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양원에서 보낸 2년 동안 그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명하지 않겠다. 내 재산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죽은 후에나 생각하자.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아버지 대신 모든 걸 관리해왔잖아요. 저희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어요? 나는 소희 씨의 죽이 있고 의사의 약이 있고 너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인간다움이 있단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김미영의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만두세요. 노인네는 이미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손자는 고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떠났고 문은 3개 닫혔습니다. 소희 씨는 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른 어깨가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가 죽은 후에만 열어주세요. 정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씨를 뿌린 것은 언젠가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한 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희 씨가 방에 들어섰을 때 김 할아버지는 혼자 웃고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쟁어야실쳐다라. 소희야, 혹시 언젠가 내가, 아니, 할아버지가 더 이상 없게 되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그런 불길한 말씀 마세요. 소희 씨는 서둘러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직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도 많이 드려야 하는데요. 김 할아버지는 깊고 따뜻하지만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게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단다. 그날 점심, 김 할아버지는 가벼운 심장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의사가 신속히 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 이후로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며 말수도 줄었습니다. 소희 씨는 더욱 세심하게 그를 돌보았습니다. 몸을 닦아주고 한 숟가락씩 죽을 떠먹이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이상한 편지에 대해 더 묻지 않고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3개월 후 초여름 아침, 김 할아버지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소희 씨가 방에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는 마치 가벼운 꿈속으로 들어간 듯 평온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가족 사진을 꼭 쥐고 있었고 옆에는 정 변호사 앞으로 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미영과 두 남동생은 슬픔도 기쁨도 없는 표정으로 와서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언장은 언제 열어요? 장남에게 남기셨을까요? 아니면 셋이 나눌까요? 소희 씨는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녀는 김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고 곧 일어날 폭풍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강직한 표정을 지닌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와 장례식장 중앙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자녀들, 며느리, 사위, 손주들이 빠짐없이 모였고 고 김진우 님의 법적 유언장에 따라 3명의 증인과 공증인 앞에서 서명된 문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몇 분 후 그 가족 전체가 무릎을 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정 변호사가 서류 묶음을 열자 그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언장은 올해 5월 17일 해바라기 요양원에서 김진우 님이 정신이 맑고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3명의 증인과 법무관 앞에서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던 식단이 맵시기다이다 하지무하니다리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미영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고 두 남동생은 서로를 흘끗 보며 상속 절차에 익숙한 듯했습니다. 손주들은 팔짱을 끼고 케이크 나누듯 재산 분배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너네는 나겠죠. 가져서는 리디업의 시기에 지켜되는 시대단다. 강남구에 위치한 세 채의 주택, 두 부동산 회사의 120억 원 가치의 지분. 몇세시언 보다 더 아자한텐. 그녀는 내가 유일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공간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1초, 2초. 뭐라고요? 김미영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저는 유언장의 원문 그대로 읽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건가요? 어떻게 모든 재산을 낯선 간병인에게 남기고 자녀와 손주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님입니다 년겨. 자는 세엄한 또한놈의 시가로 타이티테드 여자합니다. 가를 구르며 말했습니다. 미안, 너알 수 없어요. 강요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류의 다음 부분을 열었습니다. 김진우님은 유언장 작성과 동시에 녹음된 메시지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서로 의논하는 듯 했습니다. 오직 김미영만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나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법원에 가져가야 해요. 네, 부인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공증된 유언장은 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모든 재산관리 권한은 유언장에 명시된 수혜자, 즉 박소희 씨에게 있습니다. 구석에서 소희 씨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김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재산을 자신에게 남길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그 가치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돌봄이 필요한 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음을 다해 아버지나 할아버지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자극받은 듯 격분했습니다. 안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아무도 우리 가족의 상속권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김미영의 아들 중 하나인 민호가 일어나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분명히 음모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외부인에게 남길 리가 없어요. 그녀는 누구죠? 할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이때 정 변호사는 천천히 녹음 테이프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탁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나 김진우는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완전히 정신이 맑고 명료한 상태입니다. 내 자녀들은 모두 내가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켜 주었으며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들은 명절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으며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나를 씻기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경을 담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은 오히려 혈연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자녀들은 불만을 가질 권리가 있고 하지만 나는 재산을 낳아준 공로가 아니라 보살펴준 은혜 때문에 남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남길 뿐입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모든 변명의 말들이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소희 씨에게 쏠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네요.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정신이 너무 맑으셨어요. 이런 녹음이 있는데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김미영은 거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년간의 분주한 사업과 계산, 언젠가 그 유산을 나눌 날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족, 명부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박소희라는 이름이 이제 모든 상속 서류에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막내 남동생인 김동현, 평소에 말이 적은 그가 이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형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돈으로는 감정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간병인을 지켜봤는데 그녀는 정말로 형님을 잘 대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나머지 법적 절차는 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절차에 따라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소희 씨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성분,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세요. 소희 씨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망의 눈길과 험담을 두려워했고 무엇보다도 김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맡긴 너무 큰 책임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 대신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유언장 공개 이후 억만장자 노인이 간병인에게 전 재산을 남기다라는 뉴스가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몇몇 온라인 신문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가정부, 재벌가족, 유언장 한 장에 무릎 꿇다 등의 기사 아래에는 호기심, 조롱, 의심, 심지어 가혹한 판단으로 가득 찬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박소희는 원치 않게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녀가 전에 새들어 살던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바라기 요양원의 경영진 제안에 따라 그곳에서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가 일을 계속할 만큼 조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아무도 여론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남긴 3층짜리 집에 혼자 서 있는 소희 씨는 자신이 이상할 만큼 작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너무 넓었고 모든 물건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온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침실을 지나쳤고 모든 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때처럼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게 접힌 스웨터,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약병, 그리고 빛바랜 가족사진 액자. 나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를 그렇게 믿으셨어요? 저는 그저 다른 간병인처럼 할아버지를 모신 사람일 뿐인데요. 그날 밤 그녀는 큰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김 할아버지의 얼굴,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다른 목소리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김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 내 아이가 빈손으로 남을 수는 없어요. 정 변호사의 말. 재산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의 악의적인 속삭임. 정말 대단하네. 할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았군. 다음 날 아침 발신이 넘는 편지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휘갈겨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돌려줘. 남의 이것을 훔쳐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소희 씨는 놀라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미영, 손주들 중 하나, 아니면 질투의 눈이 먼 외부인. 그녀는 쪽지를 들고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경찰관은 쪽지를 보고 조언했습니다. 이건 아직 협박에 불과하고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GT, 뇌를 설치하고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경찰서를 나와 소희 씨는 한참 동안 햇볕 아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타듯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가족, 사랑하는 남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작은 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박한 꿈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회에서 노인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가문 전체가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누가 다가올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그녀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김미영과 두 남동생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원장이 속임수와 정신적 강압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무효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소희 씨는 소환장을 들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슴에 칼이 꽂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직 이전 과정 중이었고 판결을 기다리며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해바라기 요양원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시골에서 막 올라와 아무것도 없었고 그곳에 오래 머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녀와 처음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명령조가 아닌 친절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식사는 했는지, 고향이 그립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떠나고 14살부터 혼자 살아야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세상은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는단다. 바로 그 말이 그녀가 3년 동안 할아버지 곁에 머물게 한 이유였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급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할아버지와의 정 때문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백발이 섞인 마른 체구의 노부인이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희 씨죠. 저는 이경자예요. 예전에 김 할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 모시던 가정부였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와서 향을 피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만든 떡도 좀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소희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착한 분이라고요? 사람들 말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소희 씨는 감동하여 떡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바나나 잎에 쌓인 송편이 몇 개 있었고 아직도 코코넛과 팥 향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이경자 씨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쥐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은 면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소희 씨는 오랜만에 김 할아버지의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향이 연기와 램프빛과 어우러져 경건한 고요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송편 한 개를 놓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노력할게요. 하지만 제가 너무 지치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신호를 주세요.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각 방울은 옛 꿈, 옛 이익이 시험받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친절함은 보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볼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 소환장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소희 씨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조정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큰 방, 옅은 색으로 칠해진 벽, 무거운 나무 가구, 차가운 흰색 조명이 그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심각한 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범한 간병인이 갑자기 한 가문의 법적 싸움에 휘말린 것입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김미영과 두 남동생이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희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 중년의 남성은
침착하게 말하며 위원장 무효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가족 외부인에게 정신적으로 조종당했고 위원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소희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참석했지만 그는 위원장을 작성한 사람이지 그녀의 법적 대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자료와 증언을 요구했을 때 그는 각 조항, 각 증거, 서명, 비디오 심지어 요양원 의사의 증언까지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의사는 김 할아버지가 서명할 당시 완전히 정신이 맑았다고 확인했습니다. 1시간 이상의 논쟁 끝에 조정회의의 의장은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건은 1심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며 시간은 추후 통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소희 씨는 한 남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지친 모습의 그 남자는 눈빛에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자신을 김 할아버지의 막내 남동생 김동현의 아들 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소희 씨,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외부인인데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미영 이모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난 일간이 나눴다니 키친이 하나부터 답답합시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그들 눈에는 여전히 가시 같은 존재일 거예요. 소희 씨는 준호에게 감사를 표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큰 파도 한가운데 있었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언젠가는 팔이 아프고 숨이 가빠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 할아버지 옛집으로 돌아오자 누군가 대문에 빨간 페인트를 뿌려 놓았습니다. 페인트로 도둑녀 뻔뻔하다라고 휘갈겨 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가슴이 조여들었으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는 은밀한 위협이 아니라 공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쓸데띠가 없어 범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페인트공을 불러 대문을 다시 칠하게 했습니다. 페인트공이 일하는 동안 한 이웃이 다가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소희 씨,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당신은 부자들의 이익을 건드렸으니 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돈도 있으니 어디든 살 수 있잖아요. 소희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의도를 이해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이 동네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무료 급식을 준비하고 노인을 위해 물건을 들어주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잊혀지고 유산 수혜자라는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그녀 허련하다. 내 내장이 내너 가는치가 않지.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다가를 안채권 맨고 패이고 피부가 창백해졌습니다. 얘는 하레드 내염인 논천의 나시운디안의 시크아웃해였다. 한 번은 그녀가 김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아 그 늙고 친절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거절했다면 더 나았을까요? 저는 싸움도 이기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출구 없는 함정 같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흔들리는 촛불과 문틈으로 들어오는 밤바람만 있었고 그것은 마치 세상을 떠난 사람의 한숨 같았습니다. 어느 아침 그녀는 정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공식 유언장에는 없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손으로 쓴 문서를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봉인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하딘탄. 소희 씨는 갑자기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불빛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 씨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정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소희가 포기하지 않을 때만 열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떨리지만 명확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옳은 사람을 선택한 거야. 할아버지는 한때 강직하고 엄격하며 때로는 냉정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세월이 할아버지에게 가르쳐준 것은 사랑은 혈연에 있지 않고 행동이 있다는 것이었어. 너는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결코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단다. 존재와 진심이었지. 만약 언젠간 내가 낙담한다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할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내가 한때 삶을 믿었던 것처럼. 아래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3층 금고의 왼쪽 비밀칸에 할아버지가 마지막 3년 동안 쓴 일기장이 있다.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증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소희 씨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금고의 왼쪽 칸을 찾았습니다. 작은 나무 덮개가 있었고 열자 빛바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김 할아버지의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식사부터 소희의 말, 자녀들에 대한 실망감, 소희가 면도를 해줄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녀가 할아버지의 습관대로 생강을 넣은 죽을 끓여준 것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였고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꼭 쥐고 목이 메었지만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약자일 수 있고 혼자일 수 있지만 김 할아버지가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그녀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용히 그녀를 보호하고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이 열리는 아침, 하늘은 어두웠고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 무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 씨는 연한 하늘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화장을 하지 않은 채 김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정 변호사가 준 편지 사본을 들고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가족뿐만 아니라 호기심에 찬 많은 방청객들도 있었습니다. 좌석은 꽉 찼고 통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언론인들도 참석해 관련자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김미영은 원고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는 두 남동생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소희 씨가 혼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정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적 대리인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내리는 업무 재판자계시는 재판자로다면 신입지키시리 온도야를 기를까 발언했나고. 저희는 법원에 김진우 씨의 유언장을 무효로 선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김진우 씨가 충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든 재산을 외부인에게 남기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관습과 도덕에 어긋나고 수혜자 측의 신뢰남용이 의심됩니다. 낮은 수근거림이 일었고 몇몇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도 확언하지 못했습니다. 소희 씨의 차례가 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고 재산을 남겨주실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을 다해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신이 맑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일기장과 편지 사본을 제출했고 재판장은 서기에게 전체 법정 앞에서 소리내어 읽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진실되고 명확한 말, 요양원에서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 울려 퍼지자 법정의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정 변호사도 증언을 위해 불려나갔습니다. 그는 유언장 작성 과정, 3명의 증인 요양원 직원들과 공증인의 이름, 모든 녹음과 서명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중에 가장 명확하고 절차를 완벽히 갖춘 일관된 내용의 유언장 중 하나입니다. 김진우 씨가 행위 능력을 잃었거나 강요받았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임미영의 변호사는 노인과 젊은 간병인 사이에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적하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왜 노인은 친자식들에게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도 마지막 3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 수군거림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대답은 도전적인 의미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혈육들의 마음을 꿰뚫는 칼 같았습니다. 재판장은 3명의 증인, 해바라기 요양원의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3사람 모두 김 할아버지가 마지막 날들에 매우 정신이 맑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책을 읽으셨고 심지어 저에게 부동산 투자 계산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정신이 혼미하거나 조종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증언은 원고 측에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김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중간 휴식을 가졌고 소희 씨는 방 한쪽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민호, 김미영의 아들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희 씨,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더 이상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소희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사랑을 줬는데 보답받지 못해 슬퍼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기다리셨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오후에 재판이 계속되었고 비공개 논의 후 재판장은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작성되었고 유언자가 완전히 정신이 맑았으며 강요나 행위 능력 상실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 측의 유언장 무효 요청은 기각되며 유언장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김명은 의자에 기대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한 남동생은 테이블을 치며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 씨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도 승리도 아닌 너무 많은 것을 견뎌온 영혼의 해방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정 변호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지켜냈지만 인생은 승패만으로 이루어진 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집을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싶어요. 나머지 재산은 아직 생각 중이지만 전부 다 갖지는 않을 거예요. 정 변호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소희 씨는 김 할아버지의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단 위에서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따뜻한 차 한 잔과 송편 한 접시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 믿음을 준 그 친절함을 지키는 것. 재판이 끝난 후 소희 씨는 모든 일이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상속 소송에 대한 뉴스는 여전히 인터넷에 넘쳐났고 갑자기 그녀는 사람들에게 조사받고 평가받고 심지어 무자비하게 비난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김 할아버지의 비밀 연인이었다는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술수를 써서 주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편집되어 악의적인 말과 함께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소희 씨가 김 할아버지를 돌보는 옛 영상들, 원래는 요양원의 내부 기록이었더니 유출되어 널리 공유되었고 일부는 악의적인 해설을 덧붙여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오락거리가 되었습니다. 소희 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웃들의 이야기와 옛 지인들의 경고 전화를 통해 이런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 끈적인 이딸 가네디어 고알시시했다는 이팅. 어느 아침 시장에서 채소를 사려고 했을 때 한 상인이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어요? 가식적이네? 간병인이 수백억을 챙기고도 순진한 척하다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기키고 섰고 일부는 경멸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 씨는 얼어붙은 채 두 손을 꽉 쥐고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여론과 소문, 암시적인 눈길, 선정적인 질문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녁, 큰 집에 혼자 앉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때 강인했지만 이제는 지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부와 명예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 안정된 직업, 돌아갈 집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마지막 신뢰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빠져나갈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위해 밤을 새운 날들, 할아버지가 호흡곤란을 겪을 때 산소통을 들고 귓가에 속삭이며 괜찮아요, 할아버지. 인된 걔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어둠을 두려워할 때 그녀의 손을 잡았던 것, 그녀가 고향 이야기.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햇살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몇 년후 몇 자디 갈드나비니 할리는 넘어지터 하러켓타마치 하려면 샤르다 다타드니다. 선한 마음도 결국 오해받고 짓밟히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손자 민호였습니다. 네 하셔야 나눌게요. 몇 마디만 하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야오메 댕님. 드레냐 모노칸시 니게도 제냐 없다. 니시겠느다라 셔야 사람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죠. 전 당신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잔인했다는 건 알아요. 소희 씨는 침묵했고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제가 유학 갔을 때 보내주신 옛 편지들을 다시 읽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책임과 효도에 대해 가르치셨지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만약 당신이 할아버지 곁에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아마 아무도 없이 외롭게 떠나셨을 거예요. 소희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손주가 있었어요. 다만 그 손주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이죠. 때로는 그 한마디면 추운 겨울을 몇 번이고 견디기에 충분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돕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고 싶어서요. 그들은 30분 이상 함께 앉아 있었고 민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소희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계산적으로만 보이던 가족 안에도 이해하고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큰 집의 문을 열고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마음의 쉼터,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을 위한 무료 쉼터. 곧 첫 번째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83세 이순자 할머니. 시장 근처에서 힘겹게 복권을 팔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집에 들어서며 흐릿한 눈과 낡은 모자를 들고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게 해주시는 건가요?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이곳을 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3명이 더 왔습니다. 자녀가 땅을 팔아 나눈 후 내쫓은 할아버지,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홀로 사는 할머니, 그리고 뇌졸중을 앓았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또 다른 노인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정기적으로 진료할 의사를 고용하고 지인에게 매일 채식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직접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요리했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집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삶이 가치 있다고 느껴요. 고마워요, 소희 양. 당신은 우리 노인들에게 하늘이 보낸 축복이에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그녀는 세무서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재산 이전 상황,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노인 돌봄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희 씨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그녀를 감시하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채로 집에 돌아왔고 서류 뭉치를 들고 잠부적으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포기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소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밝지 않았지만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니나나 미안해니언 어터 하인다이. 노인단 많이든 연애연 어때요. 거린치아이 티운다데. 안녕히 타나전에 어묵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선한 마음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요. 사흘 후 해가 뜨자마자 소희 씨는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가리신 맞으신가요? 저는 생활과 인간 잡지의 기자 이준호입니다. 소희 씨와 김진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이번에는 왜곡 없는 진실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소희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호기심 많은 카메라와 악의적인 글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에 공허한 호기심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도 노부모가 계셨고 한때는 김 할아버지의 자녀들처럼 살아계실 때 무시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겨우 장례식에 참석했고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난 더마이. 아라펀덴 떠니 치인. 우리 하나는 저저 나눠야겠던. 소희 씨는 더 말하지 않고 그녀가 노인들을 돌보는 집에서 만나자는 제안에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준호가 도착했을 때 집에는 이미 7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고 화분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둘러보고 자세히 관찰한 후 앉아서 물었습니다. 왜 계속하시나요? 오해받고 비난받고 해부당할 것을 알면서도요. 소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했죠. 저는 할머니와 살았고 14살에 이미 그릇을 닦고 시장을 쓸며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소희야라고 부르셨을 때 저는 제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할아버지에게 한 번 자녀가 될 기회를 빚지고 있어요. 이준호의 기사는 이틀 후 간병인과 마음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소희를 영웅으로 치켜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의 마지막 신뢰를 어깨에 짊어진 작은 여성의 여정을 담담하고 부드럽게 묘사했습니다. 이전의 자극적인 뉴스와 달리 이 기사는 널리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읽고 나니 눈물이 나요.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폭풍이 가라앉는 듯 했지만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날 오후 고급 양복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온 한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형 부동산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시장 가격의 3배로 집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노인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희 씨, 이곳은 황금 입지입니다. 이 집은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주머니에 평범한 돌로 만들지 마세요. 소희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내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늙고 약해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거리로 내몰린다면 당신은 집을 팔아 그들을 다시 사겠습니까? 그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갑자기 구청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녀의 임시거주 시설을 점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지역관리를 통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법 위반 징후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점검은 다음날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4명의 공무원과 동사무소 대표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질문하고 사진을 찍고 부동산 서류와 거주자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소희 씨, 계속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사회복지시설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시즌을 난단 하지 않던 옷을 더 턱하나 허 메달림도 미매다니고 비용도 들 텐데요.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사람은 잃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마음의 쉼터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돌봄 시설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을 합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돌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집의 노인들은 모두 그녀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정리했고 김영수 할아버지는 창문을 닦았으며 박수일 할아버지는 화분에 물을 주었고 전 수학교사였던 이명호 할아버지는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소희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에 가고 점심을 요리하고 그녀는 더 이상 매일 밤 울지 않았지만 가끔 김 할아버지의 재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믿으셨으니까요. 나는 없던 시인이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하던 중 이순자 할머니가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소희 씨가 달려가 보니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전에처럼 병원 복도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소희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할머니는 살아야 해요. 주말에 제가 만들 녹두죽을 먹으려면요. 병원에서 의사는 할머니가 급성 신부전으로 최소 2주간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상 의료비는 매우 높았지만 소희 씨는 즉시 지불을 약속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가 친척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사흘 후 이순자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했고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소희 양, 김진호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셨어. 할아버지가 살아라. 소희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나도 내가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하셨어. 소희 씨는 잠시 놀랐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정말 나타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심어준 것, 마지막 순간까지 강렬한 삶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자 구청에서 온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쉼터 신청이 승인되었고 그녀는 공식적으로 노인 돌봄 시설에 법적대가 되었습니다. 소희 씨는 집 앞에 서서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도 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구덩이가 많고 혼자서 여론의 망치질을 견뎌야 하더라도.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김가문 전체가 결코 잊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정 변호사가 유 원장의 두 번째 부분과 김 할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숨겨온 마지막 비밀을 공개할 날을. 1월 15일 아침 정월대 보름.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으며 초가을 햇살이 마음의 쉼터라는 간판이 걸린 집 앞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소희 씨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 씨, 김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따로 맡기신 두 번째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 가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희 씨가 첫 번째 유언장을 지켜내고 특히 선한 삶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소희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라니요. 그녀는 금고에 있던 개인 편지 외에 다른 편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임 할아버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이다. 년에서 몇 해도 아니겠냐. 그날의 기타란 미시 여전히지라. 김미영과 두 남동생,
손주들 모두 참석했습니다. 일부는 짜증을 내며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들추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호기심 때문에 아무도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앞에는 두꺼운 봉인된 봉투가 놓인 나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것은 김진우 님이 남기신 두 번째 봉투입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자녀와 손주들이 참석하고 특히 박소희 씨, 합법적인 상속인이 약속대로 집을 유지할 때만 연락 후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봉투를 열고 손으로 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글씨는 기울어졌지만 명확했습니다.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떠났고 너희가 의심했던 소위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바는 여러 해 동안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사람이다. 너희는 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들어보아라. 내 흥동집 지하실에 두 번째 금고가 있다. 암호는 너희 어머니, 내 돌아가신 아내의 생일이다. 그 안에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재산 관리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두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땅을 팔았는지, 얼마나 많이 돈을 빌려주고도 감사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가족은 계산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병들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너희 모두가 침묵할 때까지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손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애정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단지 요구하기만 하면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를 위한 별도의 몫을 마련해 두었다. 너희가 이제부터 소희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매달 최소 한 번씩 마음의 쉼터를 방문하여 노인들과 차라도 마시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다면 내 이름으로 된 200억 원의 예금 계좌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이 마음의 쉼터 발전 기금으로 전환되어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정 변호사는 회의실 전체를 바라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기 예금 통장 사본이 있고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미리 작성해 두신 서약서입니다. 할아버지의 서명이 이미 있고 세 자녀분의 서명만 추가하면 됩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현악기 줄처럼 팽팽했습니다. 한참 후 김미영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조건을 남기실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가 아버지를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두 남동생은 침묵했다가 둘째인 김태성이 나서서 아무 말 없이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막내 김동현은 서류를 보다가 소희 씨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외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당신이야말로 형의 가장 효심 깊은 자녀였군요. 세 개의 서명이 서류에 놓였고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속 재산은 할아버지의 뜻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소희 씨에 관해서는 김 할아버지께서 그녀가 마음을 지킨다면 노인복지기금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라고요. 오늘 소희 씨가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소희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김 할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지만 한때 그녀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며 진실된 마음은 충분히 크다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개 후 김 가문은 처음으로 함께 마음의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임미영은 이순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과일을 깎아주었고 김동현은 부엌에 누수된 파이프를 수리했습니다. 어린 손주들은 노인들과 놀기 위해 데려왔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 씨는 현관 앞에 서서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면가게요. 여자라는 난 지켜비니다. 간미의견인 자이티고 할아버지와 며느라 수학을 가르치는 이명호 할아버지. 닌다. 지인들에게 보낼 떡을 싸는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소희 씨는 석양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단재 위원장 공개 일주일 후 마음의 쉼터는 이상하게 활기를 띠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 곳을 찾아왔고 쌀을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소희 씨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이름 없이 라면 상자를 보내왔습니다. 소희 씨는 추궁하지도 과거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물품을 창고에 넣고 노인들에게 날마다 균등하게 나누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그녀가 죽을 끓이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소박한 옷차림을 한 그녀는 작은 선물 봉투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약간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가 김진우 할아버지의 옛집인가요? 소희 씨는 손을 닦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는 약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신생아를 안고 있는 여성의 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내 딸에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아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18살 때 그때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여성이 저를 찾아와 이 사진을 주면서 제가 김진우 씨 막내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소희 씨는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위원장과 편지에서 김 할아버지는 또 다른 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눈빛, 높은 콧대, 가느다란 눈썹은 김 할아버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할아버지가 정말 제 친부라면 왜 저를 찾지 않으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방해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려고요. 소희 씨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화 후 그녀는 김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함, 소중히 보관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가시티. 소희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정아에게 건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눈이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 그때의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마음이 약해져 친척들의 험담을 견딜 수 없었고 친척에게 너를 데려가게 해 좋은 가정에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나는 항상 후회했다. 매달 고아원에 몰래 돈 냈지만 너를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다.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원망할까봐 두려웠다.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병보다 더 커졌다. 나에게는 공식적으로 3명의 자녀가 있지만 오직 너만이 나를 가장 아프고 괴롭게 했다. 내가 찾아온다면 나를 미워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지은 업보를 짊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소희를 언니라고 불러다오. 그녀는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준 유일한 사람이다. 너희 둘이 함께 이 집을 지켜주길 바란다. 내가 한때 단지 기억 속에서라도 가족 재회를 꿈꾸던 곳이다. 도년타다. 정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 씨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이 같은 심장박동을 공유해 온 것처럼. 소희 씨는 즉시 정화를 데리고 댔나 검사를 받으러 갔고 며칠 후 결과는 혈연 관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화는 정말로 김 할아버지의 막내딸이었고 수년간 비밀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이 퍼지자 김 가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김미영은 아버지에게 3자녀만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가족 회의가 소집되었고 김미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짜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오래된 사진과 김 할아버지의 자필 편지를 마주하자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놀라운 시선 속에서 그녀는 일어나 정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바디언을 결혼시킨 점을 시점도. 한때 오만하고 냉정했던 여성이 온 가족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 전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속에 잠겼습니다. 차갑고도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집의 일부를 김 할아버지 기념관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유품, 자필 편지, 오래된 사진을 전시하고 할아버지의 친구나 지인, 도움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받은 후 상속 재산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부족함 속에서 살아왔기에 돈이 어린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저는 언니가 이곳을 지키는 것을 돕고 싶어요. 내세가 있다면 김 할아버지가 더 이상 후회의 짐을 지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음력 정월 초하루 마음의 쉼터는 김 할아버지의 일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향을 피우러 왔습니다. 어떤 이는 흰 국화를 들고 어떤 이는 어린 자녀를 데려와 한때 억만장자였지만 혈연보다 따뜻한 마음의 재산을 남긴 노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단 위에서 향연기가 피어올랐고 김 할아버지의 사진 양쪽으로 정성스럽게 쓴 2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산이 아닌 삶의 방식을 남긴다. 소희 씨는 하늘색 한복을 입고 제단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정화는 그녀 옆에 서서 아침 이슬처럼 맑은 눈빛을 빛냈습니다. 김미영도 참석해 한때 오해했던 아버지의 영정 앞에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후 소희 씨는 혼자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한때 정원을 가꾼다면 제스민을 심으려. 그 향기는 나에게 할머니를 생각나게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제스민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가슴 앞에서 손을 모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아무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를 잠시 잃었을 뿐이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고 하얗고 부드러운 제스민 꽃잎 하나가 그녀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먼 세계에서 온 응답 같았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 가족 관계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가 매일의 관심과 존재로 양육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가을 끝 낙엽처럼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김진우 할아버지는 단지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은 조만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신의 복을 잃게 된다는 것을 누님이 계실 때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의 손이 차가워진 후에 어머니, 아버지라고 허공에 외치며 울게 되지 않도록.